안녕하세요. 인물탐구 시간입니다. 1989년 11월 어느 날 노쇠한, 그러나 아직도 눈에는 빛이 나는 90세의 할아버지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병원의 병상에 누워 살며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영국의 런던에 살고 있던 아들이 병상을 지키고 있었지요. 아들이 TV를 틀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흥분하여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거 보세요, 저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그시 눈을 뜨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본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할아버지가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인 에코노미스트지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이라고 칭송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겸 철학자인 하이에크였습니다. 1899년 비엔나에서 태어난 하이에크는 1992년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이에크는 1930년대 초부터 줄기차게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비효율적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 대륙은 물론 영미 등 지구 초원의 대부분이 사회주의로 경도되어 있었던 시기였지요. 인류의 구원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믿는 세상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때마다 비웃음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197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사뮤엘슨마저도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만큼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회주의는 망한다는 하이에크의 말은 적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왜 사회주의가 망했는가의 문제이죠. 망한 이유를 하이에크는 지식의 문제에서 찾았던 것이죠. 정부의 계획당국이 계획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 이용해가 불가능하다고 하이에크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특정의 상품 생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재주와 능력을,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또는 개별 기업들이 어떤 원료를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 상품의 수요는 얼마나 되고 어떤 디자인을 사람들이 원하고 언제 그런 상품을 원하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시간과 장소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죠. 각처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갈고 닦아 몸에 밴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분산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분산은 하이에크가 각별히 주목했던 것이죠. 관련화 계획 전문가들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닌 그런 지식을 전부 알아낸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이에크는 지식의 문제라는 논리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불가능성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시민들에게 각자가 가진 지식을 이용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하이에크의 반사회주의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요? 하이에크는 1937년에 발간된 논문 경제학과 지식에서 시장을 종래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종래는 시장을 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죠. 그러나 시장을 보는 그의 관점은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이에크의 지식의 문제란 지식의 조정 문제였습니다. 조정 문제였습니다. Coordination of Knowledge 라는 문제였지요. 경제학과 지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하이에크는 순수 경제이론에서부터 정치 철학, 법 철학, 윤리학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까지 연구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그의 사상의 중심에는 시장 이론이 있습니다. 지식의 조정 문제가 모든 사회의 질서의 핵심 문제이며 자유주의 질서 역시 이러한 시장 이론의 확장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지식의 조정 문제가 하이에크의 사상이 풀어야 할 핵심 문제였습니다. 우선 하이에크는 지식의 조정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여겼을까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는 혼자 살 수가 없지요. 타인들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성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행동과 계획이
잠재적인 협력자들이 그것과 서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행동 조정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장 속의 개인은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개인들이 각각 다른 모든 개인들의 계획과 행동을 예상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다면 각 개인의 예상이 적중해야 합니다. 적중해야만 그들의 행동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상호 조화롭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 서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예상과 기대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시장의 지식 전달 기능과 둘째로는 경쟁의 새로운 지식의 발견 기능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시장 접근에서 하이에크는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죠. 가격은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심지어 암묵적 지식까지도 수집, 가공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개인들이 서로의 행동에 대한 기대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게 하이에크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경쟁을 볼까요? 좌파 지식인들 또는 보통 사람들이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경쟁이 아닌가요? 하이에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소비자의 긴급한 욕구를 값싸게 충족하는 방법을 발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이에크는 경쟁을 발견의 절차로 파악한 최초의 학자였습니다. 경쟁은 신상품, 신기술, 신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져 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은 낡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거나 타인의 성공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죠. 모방은 사실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쟁의 압력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한 유인 과정으로 작동합니다. 그런 새로이 발견된 지식은 가격 변화를 통해서 시장 전체로 전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 하이에크였지요.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발굴되기 때문에 시장은 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이에크의 획기적인 공로는 또 있습니다. 행동 조정의 문제를 질서의 문제로 전환시켰던 것이죠. 그는 사회 질서 일반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케 하는 연구의 지평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 이론이 사회 질서 이론이 하나로 다뤄지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유형이 됩니다. 하이에크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질서를 의식적으로 계획하여 만든 인위적 질서와 인간이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 행동의 산물인 자생적 질서로 구분했습니다. 그런 구분도 그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자가 자연권 사상에 따른 특정 논리나 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기획에 의해서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인위적이라면, 후자는 인간 행동의 산물이긴 하지만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절로 생겨난다는 점에서 자생적입니다. 질서란 개인들의 행동이 상호간 조화되어 조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서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면 모든 다른 개인과 외부 환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구조적으로 무지합니다. 무지에 대한 이론은 하이에크가 21살 때 쓴 감각적 질서의 이론의 주제였던 것이죠. 자생적 질서는 복잡한 세계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서로 조화롭게 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질서입니다. 자생적 질서는 각 개인이 일련의 행동 규칙을 준수할 때 저절로 생성된다고 하이에크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행동 규칙의 성격입니다. 그 성격은 하이에크의 유명한 저서 자유헌정론에서 다루는 법이론이 기초가 되는데, 행동 규칙의 성격은 보편적,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잡한 거대한 사회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행위 지침을 일일이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행동 규칙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추상적인 행동 규칙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격 소유 존중,
자발적 교환, 정직성, 자기책임, 법 앞의 평등과 같은 도덕적 기본 원칙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영역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규칙 내에서 각 개인들은 자신만의 무한한 구체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규칙이 어떻게 생성됐을까요? 하이에크는 법위법 그리고 자유의 제1권에서 질환을 적용하여 규칙의 생성을 설명합니다. 그런 규칙들이 생성하게 된 것은 그룹의 번영을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하이에크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유형이 시장 질서입니다. 자생적으로 시장의 질서가 형성되는 이유는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격과 행동규칙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인간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의 결과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고용, 성장, 분배 문제를 시장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 자생적 질서, 그리고 법치 개념은 하이에크에게 간섭주의와 싸우기 위한 지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인류가 노예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1947년 스위스의 호숫가인 몽베를랭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유주의자들을 불러들여 이념전쟁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빚을 내더라도 개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이념이 케인스의 망령과 함께 인류를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이때쯤에는 하이에크도 전 이념전쟁에 지쳐 있었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말한 것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고 그가 생각한 만큼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엔나에 돌아온 노 학자는 결국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야속하게만 보였을 테지요. 그러나 그 무렵 놀라운 행운이 뒤따랐습니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발되었던 것이죠. 우울증이 갑자기 사라지고 생기도 되찾았습니다.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의 경제를 강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케인스가 엉망으로 만든 세상을 구할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눈은 하이에크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레이든과 영국의 대처가 그를 등에 업고 혁명하겠다고 나섰지요. 그들은 규제를 혁파하고 조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정부의 돈줄도 묶었습니다. 그 결과 전대미문이 번영이었습니다. 물가도 잡혔고 고용과 소득도 증가했지요. 하이에크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민을 굶주림에서 구할 방도를 찾던 덩샤오핑도 그를 불러 한 수 배웠습니다. 중국은 농산물의 자유시장을 허용한 지 3년도 못 되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기인 21세기에는 자유가 허물어지고 케인스와 좌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다시 하이에크를 부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이에크가 다시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인물탐구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